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해커스 보건직 강사 이영주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2026년 시행 지방직 구급공무원 시험을 보신 모든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또 우리 해커스 보건직 수험생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보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채점이 끝나서 가채점이 이제 완료가 돼서 조금 합격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해온 학생들도 있었지만 또 생각보다 아쉬운 결과가 있었던 학생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은 끝났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좀 휴식이라든가 며칠간만이라도 휴식이나 또 보상을 좀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2026년 시행 지방직 구급공무원 공중보건부터 총평과 더불어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중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난이도가 왜 중하라고 했냐면 조금 지엽적인 문제가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특히 이런 문제를 왜 냈을까 싶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의료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의료법 위반이면 그래도 보건행정 쪽에서 나올 게 아니라 공중보건의 의료법 위반과 관련된 법률 문제가 나왔고 공중보건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의료법 위반이면서도 형사처벌, 그러니까 처벌 수위가, 그러니까 상한이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마도 정말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뭐 맞췄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여러분들만 틀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틀리라고 낸 문제인 것 같아서 그 문제에는 뭐 이렇게 너무 연연해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어쨌든 풀이를 통해서 조금 분석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분포 및 문항별 적중 현황을 좀 보시면 비교적 골고루 출제되긴 했지만 어디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출제가 되면서도 신기하게 이번에 모자보건이라든가 학교보건이 하나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인구화보건, 모자보건, 학교보건 쪽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 뭐 내년에는 출제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문항별 출제 범위와 적중 현황, 그러니까 하나도 제가 설명하지 않은 데서 출제된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아까 의료법 얘기도 일단 우리 기본 교재에서 간단하게 자격정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처벌에 대한 것까지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뭐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가 여러분들께 다 강조하고 또 중요하다라고 얘기 많이 하면서 반복하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도 언급을 했던 문제들 중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문항에 따른 출제 범위와 적중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출제 분포도가 결론적으로 역학 및 감염병에서 4문항, 그다음에 산업보건에서 3문항, 환경보건에서 2문항, 1차 보건의료와 건강증진에서 1문항, 식품위생에서 2문항, 보건행정에서 3문항, 그다음에 의료법규에서 조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3문항 정도 출제가 됐고 정신보건에서 1문항, 그리고 인구와 보건에서는 한 문항이 출제가 됐네요. 학교 보건하고 모자 보건에서 출제가 안 됐네요. 그래서 인구와 보건에서 한 문항 정도 인구 피라미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인구와 보건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부터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시험 보기 전에 6차 HP 2030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이제 많이 문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습 질문 올린 학생들에게 이 6차에 관련된 것도 이제 자료를 제가 드렸고, 그리고 간단하게 6차 많이 변경된 건 없기 때문에 5차하고 6차하고 많이 변경된 건 없기 때문에 6차는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한번 훑어보고 시험장 가세요라고 했는데 6차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6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6차가 아니라기보다는 6차 문제라고 하긴 했지만 결국은 5차, 6차 변경이 없던 바로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 실천
분과에 중점 과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이건 우리가 다 이미 외워서 알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금연, 절주, 영양. 그다음 뭐예요? 신체 활동. 그리고 또 하나 구강 건강이죠. 수면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2027년도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보면은 5차와 6차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보완한 정도예요. 5차에서 6차는 보완한 정도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우리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분과에 만성 질환이 하나가 추가가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원래 6개 분과였죠. 6개 분과였는데 7개 분과로 신설되고 확대됐다라는 거. 그래서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에 청년이 추가가 됐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감염성 질환 예방 관리에 원래는 암, 심뇌혈관 질환, 비만 손상만 있었는데 만성 질환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에 청년이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원래 6개 분과였는데 7개 분과가 되면서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점 과제는 32개로 확대가 된 거겠죠. 요거 이외에는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2027년을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들도 요거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차피 제가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우리 이거는 뭐 맨날 나오죠. 그쵸? 역학 문제 중에서 환자 대조군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환자 대조군 연구의 장점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여러분들 우리 환자 대조군은 어차피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설을 동시에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코호트 연구는 여러 가지 가설을 동시에 검증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런 환자 대조군 같은 경우 이미 발병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설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죠. 그리고 과거 노출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늘 제가 설명하지만 연구 시점이에요. 연구 시점이고 환자 대조군은 환자와 대조군의 이미 발병한 환자와 똑같은 대조군을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거야. 과거에 과연 노출이 되었었는지 비노출이 되었었는지 환자군의 노출, 비노출, 대조군의 노출, 비노출을 보는 거다 보니까 어떨까요? 과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자료라든가 아니면은 인터뷰를 통해서, 면담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적 선후 관계도 확실치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정보 수집은 불가능합니다. 희귀한 질병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 이거는 가능하죠. 이미 발병한 환자들을 데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희귀한 질병에 대한 연구 가능하고 또 하나 잠복기가 긴 질환도 가능하고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 샘플이 작아도 가능하죠. 표본수가 적어도 가능합니다. 그런 게 좀 편리하죠. 코호트 연구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맞아요. 노출 요인과 질병 상태 시간적 선후 관계가 아까 얘기했듯이 불명확하다. 어차피 자료라든가 면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적 선후 관계가 노출이 먼저인지 질병이 발병한 게 먼저인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장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기억과 디귿으로 고르시면 되겠죠. 아주 평이한 문제였어요.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감염증 진단도구의 민감도 90%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민감도 특이도 잘 알고 계시죠? 민감도는 뭐예요? 이미 질병 걸린 사람. 질병자가 검사 결과도 양성으로 나온 거죠. 특이도는 뭘까?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올 확률이에요. 그럼 민감도는 뭘까요? 딱 봐도 1번이 정답이죠. 감염자 중 질병 걸린 사람들 중에서
90%를 정확하게 양성으로 판정하는 게 바로 민감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특이도는 뭘까요? 특이도를 만약에 물어봤다. 그러면 감염되지 않은 자 중에서 90%를 정확하게 음성으로 판정할 수 있는 거. 네, 이게 바로 특이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보건행정 문제죠. 로이의 정책 유형 중 고소득자에게 높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정책은, 자,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할 때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원칙 중에서도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바로 소득 비례 원칙이 있어. 그쵸? 소득 비례 원칙은 뭘까요? 보험료를 책정할 때 소득의 비례해서 책정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책정을 할까? 네, 고소득인 사람은 많이 보험료를 부과하고, 좀 소득이 낮은 사람은 그거에 맞게 좀 낮게 책정을 하겠죠. 이건 무슨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소득 재분배에 관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사회 연대성도 강화할 수 있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뭐예요? 재분배 정책.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배분 정책 뭐예요? 분배 정책, 배분 정책이라고도 하죠. 로위에 뭘까요? 어떤 특정 국민에게 국가가 서비스라든가 어떤 이익을 제공하는 정책이에요. 특정 국민에게. 그런데 대부분 조세를 활용해서 이런 정책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어떨까요? 비용 지불 집단, 불특정이 되겠죠. 비용,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불특정의 비용 지불 집단과 그리고 수혜를 입는 수혜 집단 간에 갈등이나 충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배분 정책이고, 규제 정책은 뭘까?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돼. 공익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뭐를 재산 행사권이라든가 행동을 규제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어떤 의사 집단에 뭐 조금 허위 의료 광고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 국가가 개입해서 규제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또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자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어떤 단체에 대해서 환경세를 부과한다라든가 뭐 환경 부담금 이런 것들을 부과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규제 정책이 될 수 있겠죠. 구성 정책은 뭐예요? 정부나 국가 자체를 위한 정책이에요. 선거구를 조정하는 거, 또는 정부기관을 신설하는 거. 뭐 옛날에 질병관리청이었는데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바뀐 거, 우리 코로나 때 바뀌었잖아. 그런 정책에 해당이 될 수 있고, 정부기관을 신설한다라든가 변경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또는 선거구를 조정하는 거, 공직자의 보수를 책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구성정책, 즉 국가나 정부 자체를 위한 정책이 구성정책이죠. 이게 바로 로위의 4가지 정책에 해당이 되는데, 국민건강보험료를 이렇게 소득에 의해서 이렇게 소득 재분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차등해서 부과하는 거는 바로 재분배 정책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5번 볼게요. 생산 연령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너무너무 쉽게 나왔죠. 이것도 인구 피라미드 문제인데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유입되는 지역의 인구 구조 유형은 바로 도시형인 또는 유입형인 별형에 해당이 되겠죠. 이거는 생산 인구가 50% 이상으로 유입이 되는 도시형이고, 반대로 표주박형은 뭐예요? 생산 인구가 50% 미만으로 다 도시로 빠져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표주박형은 농촌형. 다 빠져나간다, 생산인구가. 그래서 유출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종형은 뭐예요? 소산소사. 즉 0세에서 14세 인구가 어때요? 65세 이상 인구, 노인 인구죠. 65세 이상 인구 2배보다 어때요? 적어요? 아니, 같아요. 같죠. 그래서 이거는 0에서 14세 인구와 65세 인구의 2배가 같아지는 거. 이른바 뭐라 그래요? 소산소사. 늘 것도 줄 것도 없다 해서 정지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피라미드형은 반대로 다산다사죠. 다산다사. 그래서 얘는 0세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 2배보다 많은 형. 주로 후진국형이죠. 다산다사. 네. 그래서 여기 정답은 유입형을 묻고 있죠. 유입형을 묻는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니가 나왔네요. 하이니의 사고 발생 법칙 1대 29대 300에서 300이 의미하는 것은 약간 이체를 띠기는 해요. 쉬운 문제긴 하지만 어렵지는 않지만 유형의 어떤 차이가 좀 있었어.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유형하고 조금 다르긴 하죠. 이체를 좀 띠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뭐 어렵다라고 느끼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미 다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우리 1은 뭘까요? 1은 현성재해. 29는 불현성재해. 300은 잠재재해. 그렇죠. 자, 그래서 하이니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재해는 언제든지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왜? 그 전에 반드시 시그널을 보내기 때문에. 어떻게 시그널을 보내? 이렇게 잠재성 재해, 무상의 재해라든가 또는 불연성 재해, 경상의 재해라든가 이런 시그널을 먼저 보낸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을 무시했을 때, 제대로 예방 대책을 세우지 못했을 때 드디어 문제는 터져 중상재해가 되는 거겠죠. 중상재해 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한 건이 생기는 거예요. 현성재해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300이 얘기하는 거는 바로 잠재성 재해, 잠재재해를 얘기를 해요. 바로 무상의 사고를 얘기합니다. 정답은 4번이죠. 7번. 정신보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주 우리가 정신보건법을 몰라도 풀 수 있는 아주 쉽게 나오는 문제죠.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신건강 관련 교육 상담 맞아요.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맞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 이것도 맞아. 하나 더 추가하자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뭘까요? 사회복지 또는 교육, 주거, 근로 환경 개선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법률상 정신보건법 법률상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거를 몰라도 격리는 아니지. 그쵸? 그래서 정답은 쉽게 4번으로 골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보건에서 정신건강 증진법이라든가 정신보건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가 뭐예요? 환자를,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을 빨리 급성기가 지나게 되면 지역사회로 복귀시키는 거. 재활에 굉장히 주력을 하죠. 그렇죠? 물론 예방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렇게 격리를 하는 거 병원에 그러니까 탈원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탈원화라고 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재원 기간을 좀 짧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복귀를 시키자는 건데 저렇게 뭐 병원에 입원 기간을 오래 둔다라든가 격리를 시키는 거는 이 정신보건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예, 아주 이것도 쉬운 문제죠. 식품의 화학적 보존법에 해당하는 것은 뭐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를 무시한 건가?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 나머지 물리적 방법이지 뭐. 그쵸? 네. 얘가 화학적 보존법이죠. 정답은 4번인데 추가하자면 산저장법, 당장, 설탕에 절이는 거, 염장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물리화학적 방법이 있죠. 물리화학적 방법에는 훈연, 훈증, 가스 저장법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해마다 식품위생과 관련된 문제들은 꼬박꼬박 나오는 거 한 해도 안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식품 저장법은 그래도 약간 얼터너티브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식중독 문제는 해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중독 문제는 정말 공부를 꼭 해두셔야 될 것 같아. 화학적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보존법도 나오고 식중독 문제도 나왔습니다. 식품위생 문제가 2개나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고 자, 9번 보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전파 가능성은 이것도 너무 쉽죠. 너무 기본적인 문제죠. 우리 법정 감염병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들 외우셨어요.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자, 즉시가 아니라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하대. 그럼 뭐 당연히 2급이겠죠. 네. 24시간 이내 신고는 하지만 격리는 안 하는 게 3급이잖아요. 근데 여기 24시간 이내 신고도 하고 격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2급이야. 그럼 하나하나 볼까요? 말라리아 3급이죠. 발진 티푸스 3급. 세균성 이질이 2급이죠. 이게 정답이네요. 그렇죠? 신종 인플루엔자 1급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아주 평이하게, 아주 정직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 여기까지 보면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인수공통 감염병이죠. 동물과 사람이 동시에 병원소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인수공통 감염병이잖아. 근데 그 인수공통 감염병 중에서도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 뭘까?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떤 걸까요? 수족구병이죠. 자, 수족구병은 몇 급? 4급입니다. 자, 그래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질환들이 법정 감염병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인수공통 질환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성매개 감염병도 있고 사실은 의료 관련 감염병도 있습니다. 네, 인수공통 감염병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탄저,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결핵,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죠. 일본 내염, 공수병, 큐열, 살모넬라, 브루셀라, 동물 인플루엔자,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병, 캠필로박터. 네, 이런 애들이 바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에요. 쉽게 맞추실 수 있었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지역보건법상 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저한테 수업을 들으신 학생들은 아마 이번에 정말 지엽적인 그 문제 하나 빼놓고는 아마 다 맞추셨을 거예요. 실제로 저한테 네, 전공 만점 맞았다는 학생들도 꽤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쉽게 나왔어. 자, 몇 년마다? 4년마다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전 한 2, 3년 전에 한번 출제가 헷갈리게 나왔었는데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죠. 그쵸? 4년마다 수립을 하되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한다.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면 질병관리청장이 아니죠.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보고를, 그러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아서 결국은 시도지사가 누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죠. 그쵸? 시행연도 언제? 2월 말까지. 시행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니까 그래서 제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법상 벌칙에 이 문제가 여러분들 문제가 됐던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료법상 벌칙의 상한이 가장 높은 것은.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왜 공중보건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 변별력을 위해서 냈나? 네. 그렇다면 조금 더 공중보건과 관련이 있는 문제를 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면서 한번 볼까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게 냈다 해당이 돼요. 왜? 냈다 의료법 위반이니까. 의료법 위반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벌칙의 상한이 가장 처벌의 수위가 가장 높은 거.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치과의사.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그러면 꽤 높아요. 처벌 수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거짓된 내용이 담긴 의료 광고, 이거 우리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거짓된 내용이 담긴 의료 광고를 했다. 이거는 품위 손상에 해당이 되고 자격정지에 해당이 돼. 우리 이 세 개가 다 자격정지가 됩니다. 자격정지. 이건 행정처분이죠. 행정처분으로는 다 셋 다 자격정지가 돼. 네, 거짓된 내용이 담긴 의료 광고를 하는 의사, 요거 이제 품위 손상으로 인한 자격정지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경우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얘도 마찬가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의 요청을 거부한 의사. 이것도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요거는 뭐 이거는 징역까지 살지는 않아요. 3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300만 원 이하 벌금. 그러니까 즉 간호행위를 했는데 기록을 누락했어. 이거는 거짓으로 작성한 거하고는 천지 차이겠죠. 그렇죠? 간호사도 만약에 거짓으로 작성했다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3년 이하. 예,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우리 왜 일하다 보면은 누락할 수도 있잖아. 그쵸? 간호기록부에 간호행위에 한 것을 사항을 기록하지 않았다. 누락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문제가 된 거겠지. 문제가 돼서 이게 밝혀졌겠지. 이럴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거는 1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거는 자격정지 조건이 어떤 게 있고 또 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고 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에 우리 다시는 그 면허를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의료인의 결격 사유가 뭐고 이런 의료인의 결격 사유일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고 이런 거 열심히 외웠는데 그런데 처벌 수위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까지 다 외울 것이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이렇구나라는 정도 알아두시고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기조대로 그냥 그대로 유지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딱 봐도 이게 제일 조금 위법성이 강하죠. 왜냐하면 이걸 일단 빼고 요 세 가지로 봤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했대. 이거는 정당한 사유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법성이 빼박캔트는 아니란 말이야. 이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이거는 너무 위법성이 강하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네, 딱 봐도 이거는 확실하게 법을 위반한 거죠. 그래서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개를 비교한다면 거짓된 내용이 담긴 의료 광고, 허위 광고 꽤 많이 하잖아요. 과장 광고, 의료 광고. 근데 이것보다는 이게 더 위법성이 강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또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하여서 문제를 맞췄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우리가 그 처벌 수위까지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틀린 학생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13번 국민건강증진법상 요 문제도 여러분들 약간 지엽적이긴 했어. 그런데 요 문제를요 제가 보건행정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했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과 관련된 거, 담배와 관련된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에 대해서 쭉 별표해놓고 막 기본 이론 그 수업을 할 때 강조를 했고 여러분들 요거 꼭 봐두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공중보건에서는 그렇게 강조까지는 안 했는데 요 문제가 공중보건에 출제가 됐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그냥 법에 나와 있는 거야. 뭐 설명하고 말 것도 없어. 예, 정답은 3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상점과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네,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되고요. 3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정답은 3번. 1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서치만,
서치만의 보건사업 평가예요. 우리 왜 보건사업 평가는 뭐 돈압에 대한 뭐 마이어스 뭐 양질의 의료에서 마이어스 그다음에 또 우리 어떤 의료에 대한 평가에 대한 건 도나베디언이 또 많이 나오고 뭐 논리 모형, 체계 모형 뭐 이런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이 있는데 서치만이 나왔어요. 서치만의 보건사업 평가. 사업 활동이 얼마나 대상 집단의 요구에 중요한 수요를 충족했는가를 보고 대상 집단이 요구하는 목표량 대비 실적량이 높을수록 사업 효과가 높다고 평가한다. 대상 집단이 요구하는 목표량 대비라고 했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성과가 필요량을 얼마나 충족시켰느냐. 이거야. 이게 뭘까요? 적정성이에요. 적정성 또는 적절성. 같은 말. 네. 적절성. 같은 말이에요. 목표를 달성했느냐, 마느냐, 이건 성과평가예요. 목표를 달성했어? 못했어? 이건 결과 성과평가인데, 그 목표 달성한 게 과연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켰느냐지. 필요량을 얼마나 충족시켰느냐죠. 그냥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겠죠. 성과가 있다고 해도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도 그 목표가 지역 주민을 만족시켜야 돼. 그건 바로 적절성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인데 자 우리 서치만 보건사업 평가는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수업을 듣는 요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미 시험 끝난 학생들도 있지만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아마 궁금해서 듣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미리 얘기를 하자면 서치만 많이 나와요. 자, 업무량 평가는 우리가 노력량 평가라고도 해. 얘는 뭐냐면 효과에 관계없이 양과 질을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쉽게 얘기하면 성과 평가는 목표 달성 여부. 목표를 달성했느냐? 못했느냐. 성과, 결과 평가예요. 효율성 평가는 항상 얘기하잖아. 네. 투입 대비 성과가 어땠느냐. 그러니까 뭐 목표를 이루었지만 너무 투입 자원이 많았어. 그럼 효율성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투입 대비 목표를 달성했느냐 말하느냐 경제성 평가에 해당이 돼. 추가적으로 과정이 하나가 더 있어. 서치만 평가는 5가지예요.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성패의 요인을 분석하는 거야. 2가지 차원에서. 성이냐 패냐겠죠? 성패 요인을 분석하는 얘는 반드시 끝나고 사업이 끝나고 평가하면 안 돼. 과정 중에 평가를 해야 돼.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거죠. 결핵 예방 사업을 위해서 흉부 X선, 예, 가장 우리 스크리닝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흉부 X선 촬영을 하니까 어떤 지역사회에 흉부 X선을 찍으러 보건소로 와라. 결핵 예방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도 오는 사람이 내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폐 요인을 분석을 해봐야 돼. 왜 엑스레이 찍으러 오는 사람이 없을까? 그럼 반드시 그렇게 일단은 실패한 거잖아요. 그쵸?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실패잖아. 그럴 경우에 성패 요인을 분석을 해서 방향을 바꿔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지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겠죠. 가만히 봤더니 그 지역사회가 농촌인데 농번기야. 그래서 주민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 농민들이 시간이 없어서 보건소에 못 오는 거야.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자, 폐를 분석했으니까 어떻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터블 엑스레이를 가져가서 직접 찍어준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야. 그래서 이런 성패 요인을 2가지 차원의 성패 요인을 분석하는 게 과정이야. 그래서 이렇게 서치만 보건사업 평가는 5가지가 있습니다. 업무량, 성과, 적정성, 효율성. 요게 많이 나오긴 해요. 사실은 적정성 평가가 조금 어려워요. 내용이. 그쵸? 그래서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 성과평가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겠죠. 적정성 평가는. 정답은 3번. 15번.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이것도 너무 쉽게 우리 열심히 외웠잖아. 네,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이죠. 건강보험공단에서 언제부터? 2011년부터 4대 보험을 통합징수하기 시작했죠.
지금 이제 5대 보험이 되겠죠.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정답은 국민건강보험공단 3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16번. 다음 사업장에 도수율이 11대 재건수율은 여러분들 이거 딱 문제 보자마자 계산하는 문제네. 이거 계산 복잡하면 어떡하지? 근데 너무 계산이 똑 떨어지게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너무도 다행히. 자, 일단 도수율이 뭐예요? 연 평균 근로 시간수 분의 분자가 뭘까? 재건수. 그리고 도수율은 요게 특이하죠. 100만을 곱해야 돼. 동그라미 몇 개? 6개를 곱해야 돼. 이게 바로 도수율이에요. 근데 여기 문제가 도수율이 10이래. 연평균 근로 시간수를 봤더니 작업일수가 300일인데 하루 10시간을 한대. 다 곱해야지 뭐. 300 곱하기 10 곱하기 근로자가 1000명이래. 1000도 곱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재건수를 모르니까 얘를 x로 두고 곱하기 100만을 하고는 10이 나오도록 하나하나 다 넣어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 다행히 딱 1번에 너무너무 해자스럽게 네, 1번에 30 네, 정답이 딱 1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다 30만 딱 넣어서 계산을 해봐도 10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런 계산하는 문제를 막 우리 기출문제 보통 우리 단원별 문제 저랑 같이 막 연습할 때는 복잡한 문제 계산하는 문제도 막 풀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여러분들은 좀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을 하기 위해서 했지만 실제로 기출문제 그렇게 복잡한 문제 나오면 안 되지. 우리 계산기 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게 앞으로도 이런 건수율, 도수율, 산업재해지표는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복잡하게 출제되진 않아요. 이렇게 똑 떨어지게 나오지. 아시겠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7번. 자, 레이노 현상. 레이노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저건 뭐 때문에 생겨요? 진동 때문에 생기지. 진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말초순환에 장애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들 막 들들들들 막 떨리는 막 뭐 차감기? 돌 같은 거 갈아내는 거라든가 전동 드릴 막 이런 거 를 사용하시는 그런 직업군들 이런 분들이 많이 걸리겠죠. 그럼 말초순환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냉찜질하면 안 되겠지.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금연은 맞지만.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식중독 문제 꼭 나온다고 그랬죠. 해마다 나와요. 식중독 문제는 아주 돌아가면서 중복되지도 않게 그렇게 요상하게 매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중독은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주요 감염원이 환자의 분변 및 신체 접촉, 오염된 굴, 이거면 끝났어. 네, 오염된 굴 또는 어패류 섭취했을 때, 잠복기는 하루나 이틀. 예방 백신 없대요. 비교적 열에 약해서 85도씨에서만 조리를 해도 예방할 수가 있고 염소 소독을 통해서도 예방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여기 만약에 장염 비브리오가 있었으면 여러분들 꼭 굉장히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 너무도 고맙게 노로바이러스만 나와 있어. 장염 비브리오가 없고. 우리는 당연히 노로바이러스를 골라내셔야 되겠죠. 노로바이러스가 뭐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장 발생률이 높은 식중독이 살모넬라예요. 그 다음으로 굉장히 발생률이 높은 게 노로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 노로바이러스는 저렇게 오염된 굴이라든가 어패류 섭취를 통해서 불충분한 조리를 한 저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장염 비브리오도 그렇습니다. 이제 장염 비브리오 같은 경우 예방을 하기 걔는 더 낮은 온도에서 조리를 해도 60도, 70도에서만 조리를 해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또 장염 비브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해산물들을 맑은 물에 담수에 잘 씻어서 먹는 것도 예방 방법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게 하고자 한다면 여기 장염 비브리오도 선지에 넣을 수 있는데 다행히 그게 없고 딱 노로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이걸 딱 골라내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 대장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요 문제도 여러분들 저한테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다 맞추셨을 거야.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조금 헷갈렸을 거예요. 자, 볼게요. 1번. 대장균 지수가 낮을수록 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대장균 지수 뭐예요? 최소
검수량의 역수야. 최소 검수량의 역수라는 건 뭐야? 최소 검수량이 10cc를 검수를 해서 봤더니 10cc의 대장균이 발견이 됐어. 최초 발견된 검수량, 이게 최소 검수량이에요. 최소 10cc에서 대장균이 발견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10분의 1 하면 돼. 그럼 0.1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대장균 지수예요. 근데 저게 낮으면 당연히 물이 깨끗하다는 얘기겠죠. 맞아. 대장균이 검출된 경우 다른 미생물이나 분변에 의한 수질 오염을 추적할 수 있어. 이 대장균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돼요. 미생물이나 분변 오염의 대표적인 바로메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수돗물의 경우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은 이것도 우리 열심히 외웠지. 100ml 중에 하나도 검출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여기 다 맞지. 그럼 틀리는 건 이거네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가 열심히 외운 게 있어.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정수장에서의 대장균 검사는 매일 1회 이상이어야 한다.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강조한 거 있죠. 매일 검사하는 거, 매주 하는 거, 정수장 검사 중에서 매월 하는 거, 분기별 하는 거 다 알려드렸어. 근데 주로 이런 미생물과 관련된 검사는 매주 실시한다 그랬어. 매일이 아니라 매주예요. 기억나시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이것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우셨죠?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문제입니다. 다음 대기오염에서.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오존주의보를 발령하기 위한 오존의 농도가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오존의 농도 기준에 대한 설명인데 가에 들어갈 값은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 자동 측정소 오존 농도가 몇 ppm 이상일 때 발령을 한다. 오존 농도는 1시간당 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딱 문제가 나왔어요. 답이 나왔어. 오존 주의보라 그랬어. 자, 우리 오존은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가 있죠. 이거 열심히 외웠잖아, 우리. 주의보 0.12 ppm, 경보는 0.3 ppm, 중대경보는 0.5 ppm. 그쵸? 우리 열심히 외웠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주의보를 묻고 있으니까 0.12, 3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아주 가볍게 풀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 다음에 오존, 얘네들의 각각의 수치를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다 외우라고 제가 열심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존이 나왔어요. 정답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문제 20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쉬웠죠, 문제. 실제로 가채점 하시고 굉장히 굉장히 되게 기분 좋으셔갖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도 계시던데 약간 아쉬운 결과를 또 경험한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며칠은 좀 편하게 좀 휴식을 취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한 며칠은 좀 편하게 휴식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번 문제는 굉장히 쉬웠고 혹시라도 이제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내년은 어쨌든 지금 이제 공무원 시장이 활기를 띠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10,000명 이상 공무원들을 좀 증가시켜서 그 인원수를 채용 인원을 좀 증가시킨다라는 얘기도 많이 돌고 있고 한데 어쨌든 간 내년에는 여러분들 다 얘기 들었듯이 문항수도 늘어나고 25문항으로 늘어나고 첫 해기 때문에 문항수가 늘어나는 첫 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출제가 될지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많이 변경되는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측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석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7년도를 준비하신 여러분들도 열심히 정석대로 준비를 하신다면 그렇게 이변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 보신 분들 굉장히 수고하셨고 또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새롭게 계획을 잘 세우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잘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개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